때는 1974년 11월 고인류 학자인 도널드 요한스는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의 하다르 유적지에서 고인류 화석을 찾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캠프에선 비틀즈의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을 무렵 그는 한 지층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꿀 고인류 화석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화석의 정체는 바로 약 330만 년 전의 고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였습니다. 요한스는 당시 캠프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제목을 따서 발견한 화석에 루시란 별칭을 붙였는데 사실 발견 직후만 해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화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개골은 과거에도 이미 몇 차례 발견이 됐었고 학계에서는 이들의 뇌 용량이 400cc 정도였고 툭 튀어나온 눈에 턱도 두꺼웠던 탓에 침팬지나 고릴라와 비슷한 그저 그런 옛 유인원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었죠. 그러나 요한슨이 발견한 루시는 어디인가 특별했습니다. 비록 두개골은 없었지만 고인류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단서가 숨어 있었죠.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종의 기원을 발표한 다윈은 인간만이 지닌 특징으로 총 4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두 발로 걷는 능력, 두 번째는 도구를 만드는 능력, 세 번째는 신체에 비해 큰 두뇌, 끝으로 도구로 음식을 가공해 먹음으로써 작아진 치아를 꼽았죠. 그리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고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큰 두뇌가 가장 먼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수한 두뇌는 인간을 상징하는 가장 큰 징표였기에 초기 인류의 조상 역시 큰 두뇌를 지녔을 거라는 믿음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사기극으로 판명난 필트다운인 사건에서 범인이 고인류의 두개골을 큰 두뇌를 지닌 것처럼 조작한 것도 이런 믿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시의 발견은 이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루시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 있어 큰 두뇌보다 두 발 걷기가 먼저 나타났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허벅지 뼈를 보면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 발 걷기를 하는 인간의 특징으로 걷는 과정에서 한 발이 땅에서 떨어질 때 나머지 한 발로 중심을 잡기 위한 것이죠. 침팬지를 비롯해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허벅지 뼈의 방향이 일자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기울어진 루시의 허벅지 뼈는 이들이 두 발로 걸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또 침팬지와 달리 인간의 골반뼈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기 위해 넓은 왕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루시의 골반뼈 역시 현재 인류의 것과 유사했던 겁니다. 즉, 이 증거들은 330만 년 전의 초기 인류가 두뇌는 작았지만 완벽히 두 발로 걸었음을 뜻했죠. 그리고 2년 후인 1976년 고인류학자인 메리 리키 박사는 탄자니아 라이톨리 지역에서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남긴 발자국에 버금가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바로 360만 년 전 이곳을 두 발로 걸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발자국 화석이었죠. 앞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우리처럼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과 나란히 있었습니다. 침팬지의 발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의 엄지발가락은 우리와 달리 옆쪽으로 나있어 나무 타기에 적합한 반면 라이톨리에 찍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발자국은 이들이 두 발로 걸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죠. 루시에 이은 라이톨리 발자국의 발견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최초의 인류란 타이틀을 거머쥐며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의 인류처럼 당시 생태계를 주름잡는 종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루시의 친척인 일명 타웅아이라 불리는 280만 년 전에 3살 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개골 화석에서는 왕관 독수리의 발톱에 찍힌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는 독수리가 이들의 머리를 낚아채 사냥했음을 말해주죠. 한편 다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뼈에서는 악어의 이빨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아마도 강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악어에게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키가 1m에 불과했던 이들에게 사바나는 천적들이 질비한 세상이었고 당연지사 사냥은 꿈도 꾸기 힘들었죠. 그래서 루시는 풀, 뿌리, 씨앗 등을 주 식량으로 삼았는데요. 두꺼운 턱과 큰 어금니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서던 크로스 대학교의 고인류학자인 요하네스 보야우 교수는 이들이 주로 식물을 먹었던 탓에 기후나 계절에 따라 영양 결핍을 자주 겪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어쩌면 라이톨리에 찍힌 발자국은 줄인 배를 움켜쥔 채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만 했던 루시 가족의 눈물 섞인 발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루시는 두 발 걷기만 현생 인류와 비슷했을 뿐 식성이나 두뇌 등은 여타 영장류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던 2009년 막스 플랑크 인류 진화 연구소의 셰넌 박사는 루시가 채식뿐만 아니라 종종 육식도 했을 거라는 주장을 들고 나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디키카 지역에서 어린 소의 것으로 보이는 430만 년 전의 허벅지 뼈를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날카로운 석기로 잘린 흔적이 있었죠. 셰넌 박사는 이는 루시가 도구를 사용했으며 육식도 병행했음을 암시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시기 그리고 이 지역에 살았던 고인류종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유일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루시가 적극적으로 동물 사냥에 나섰던 건 아닙니다. 고인류학자들은 그들이 몸집이 작았던 탓에 맹수들이 먹다 남긴 동물 사체를 노렸고 주변 석기 도구를 활용해 고기 가죽을 벗기거나 뼈를 으깨서 골수 등을 먹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죠. 아마 루시의 경쟁 상대는 대머리 독수리 같은 시체 청소부였을 겁니다. 현재도 많은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관찰되고 있는 마당에 루시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발 걷기와 식성, 도구 사용 등 여러 면에서 호모속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이들의 뇌에 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썰이 있습니다. 어쩌면 호모 에렉투스 시절이 아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부터 이미 인류의 뇌가 한 단계 도약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죠. 지난 20세기 초반 남아프리카 마카판 계곡의 한 동굴의 약 300만 년 전 지층에서는 이렇게 생긴 자갈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뼈도 발견됐는데요. 이 자갈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얼굴입니다. 물론 이 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직접 가공한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건 이 자갈은 발견지에서 약 5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분포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길이는 약 8cm로 새나 여타 동물이 물어오기에는 그 크기가 비교적 크고 발견지인 동굴 지층에서는 홍수의 흔적도 없었던 탓에 자연적으로 이 돌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인 로버트 베드나릭은 아마도 이 자갈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계곡에서 주운 후 동굴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는 지난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는 어떤 사물에서 익숙한 형상을 인지하는 일종의 파레이돌리아 능력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죠. 화성에서 한 언덕을 보고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게 파레이돌리아의 대표적인 예로 베드나릭 박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도 자연석에서 자신의 얼굴과 비슷한 형상을 발견할 줄 알고 이에 호기심을 느낄 정도의 상상력과 추상적 사고력이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들의 뇌 크기는 침팬지와 유사했지만 그 기능 면에서는 분명 인간다운 진전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베드나릭 박사의 주장이며 아직 학계에서는 이를 합리적인 가설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지능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화석임에는 분명하죠. 루시가 꽤나 인간다운 고인류였다는 증거는 이들의 출산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출산 과정을 분석한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고인류학자인 제레미 교수는 이들이 침팬지보다 훨씬 정교한 협동 시스템을 지닌 집단을 이뤘을 거라고 주장했죠. 그는 침팬지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현생 인류가 출산할 때 아기 머리의 회전 정도를 분석했는데 아시다시피 인간은 이족 보행의 결과 산도는 좁아지고 두뇌는 커졌기에 이렇게 인간의 아기는 어미의 좁은 산도를 빠져나오기 위해 머리를 180도 회전합니다. 따라서 산모 혼자서 아기를 받다가는 목이 부러질 위험이 있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반면 침팬지는 산도가 넓어 아기가 머리를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미가 쉽게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고 동료의 도움 없이 출산이 가능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차이는 인류 집단을 끈끈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협동이 필요했고 탄생 이후 1년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기를 보살피기 위해 인류는 다른 영장류들에게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협동 육아를 하는 집단으로 진화해 나갔죠. 이런 협력은 인류만의 강력한 무기가 됐고 지금의 문명 사회를 이룩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레미 교수는 루시의 경우도 출산을 할 때 아기의 머리가 일정 각도 이상 회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역시 출산 시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이는 호모 속에 접어들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 조상이 꽤 정교한 협력 사회를 이루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훗날 루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 년 전 새롭게 등장한 다른 호모 속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지만 두발 걷기와 육식, 도구 사용과 한 단계 진전된 두뇌, 그리고 협력 사회까지 구축한 이들은 분명 최초의 인류다웠습니다. 약 27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 이곳에서 빛이 출발했을 무렵 지구에서는 이제 막 한 영장류의 걸음마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수백만 년 후 후손에 의해 발견될 자신이 인류 진화사에 한 획을 긋게 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드림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드디어 저의 첫 책 이상하게 빠져드는 과학책이 출간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책을 내게 됐는데요.
제 목표 중 하나가 책을 출간하는 거였는데 만약 구독자분들께서 제 채널을 아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큰 규모로 채널이 성장하지도 못했을 거고 출간은 당연히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진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그동안 만든 영상들 중에서 재밌는 것들만 모아서 새로운 그림들이랑 같이 엮어서 만든 책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림들이 진짜 귀엽고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어서 글도 잘 읽힙니다. 저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이란 말에 진짜 진심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역사적 시각으로 문화와 유적지를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란 틀 안에서 세계 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하죠. 또 나름의 예술적 잣대를 가지고 음악이나 영화, 미술 작품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만큼은 전문적이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틀로는 많은 대중들에게 외면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과학이란 안경은 우리에게 마법을 선사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경을 쓴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상상조차 어려운 수백억 년의 역사가 펼쳐지고 우연히 발견된 화석 한 점에서는 수억 년 전 광활한 대륙을 누비던 공룡 한 마리의 인생사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가슴 뛰게 만드는 안경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이 책이나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상 콘텐츠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안경이 될 수 있다면 진짜 기쁠 것 같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